7초. 한국의 5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망과 인터넷이 디지털 암흑 상태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23분 동해 작전사령부 상황실에 붉은 경보등이 처음 깜빡이던 그 순간 저 장도연 대령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 손에 7초가 쥐어질 거라는 것을, 그 7초가 전쟁과 평화를 가를 거라는 것을요. 2025년 3월 15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작전사령부 지하 3층. 저는 그날 밤 동해 해역 담당 당직 지휘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의 마지막 4시간, 가장 고요하고 가장 위험한 시간대였죠.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는 차가운 청백색 불빛으로 초침을 세고 있었고 15명의 상황병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미세한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북위 38도 19분, 동경 132도 12분 미확인 잠수체 진입 감지. 레이더 담당 이중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비상 매뉴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 화면 재확인. 수중 청음 분석 즉시 가동. 제가 외쳤습니다. 부함장인 박민수 중령이 제 옆으로 달려와 해도를 펼쳤습니다. 대령님, 수중 음향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잠수체의 크기는 약 70m, 속도는 시속 12노트로 우리 쪽을 향해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저는 되물었습니다. 저기 왜 천천히 움직이지? 은밀하게 접근한다면 이미 감지됐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박중령이 해도 위에 잠수함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붉은 점이 동해 한가운데 찍혔습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대령님. 이 위치엔 우리 군사시설이 없습니다. 함정 기동 구역도, 해군 기지도, 레이더 기지도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공격할 만한 목표가 없습니다. 저는 해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해도 구석에 가늘게 표시된 점선들. 박중령, 이 위치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군사시설 말고. 박중령이 해도를 확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령님, 해저 통신 케이블입니다. 한국-일본 광 케이블, 한국-미국 태평양 해저 케이블, 한국-러시아 동해 케이블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김서연 소령이 급히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대령님, 이 지점은 동북아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입니다. 우리 국제 통신량의 73%가 이 세 개 케이블을 통과합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군사기지도 아니고 함정도 없는 그 위치.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략 자산은 해저 케이블 뿐이었습니다. 속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시속 12노트에서 8노트로 감속했습니다. 이중희가 보고했습니다. 더 느려졌습니다. 마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듯이. 저는 깨달았습니다. 놈들이 조준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적이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노출한다? 그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발,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확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새벽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여명의 빛이 파도 위를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중 청음 센서에서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대령님, 어뢰관 주수 소음 감지됐습니다. 이중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뢰관에 물을 채우는 소음. 이건 어뢰 발사 준비의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목표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이건 계획된 공격입니다.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함정에 1급 경계 태세 발령.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병이 급히 암호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대령님, 합참에서 연락 왔습니다. 통신병이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되물었습니다. 새벽 4시 반 합동참모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다는 건 이미 상황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물었습니다. 통신병이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미확인 잠수체 추적 지속, 교정규칙 알파 적용, 선제 타격 불가, 추가 지시 대기. 저는 종이를 구겨쥐었습니다. 선제 타격 불가라니. 적이 먼저 공격하기 전까지는 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적은 우리 해역에 들어와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먼저 발포하는 순간 우리가 도발자가 됩니다. 외교적 명분을 잃는 거죠. 수중청음 분석 업데이트입니다. 음향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잠수체의 스크루 소음이 중국 해군 청룡급 잠수함과 98% 일치합니다. 청룡급, 중국이 최근 3년간 개발한 최신의 공격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방식에 스텔스 코팅까지 적용된 사실상 수중의 유령이라 불리는 함정이었죠. 하지만 청룡급이라면 더 조용해야 합니다. 이 정도 소음은 구형 잠수함 수준인데요.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최신의 잠수함이 일부러 소음을 내고 있다? 마치 나 여기 있어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중령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대령님, 어뢰관 주수가 시작됐다면 약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발사 가능합니다. 15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2분. 5시 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저 케이블들이 절단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국제통신 용량 73%가 두절됩니다. 복구에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겁니다. 해저 케이블 수리는 전문 케이블 부설선이 필요하고 수심 230m가 넘는 곳에서 작업하려면 2022년 통가 화산 폭발 때 해저 케이블이 끊어진 것도 복구에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3개 케이블이 동시에 절단되니 그보다 훨씬 더 6개월에서 2년. 그 시간 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국제금융거래가 마비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면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합참의 긴급보고,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함의 청상어 어뢰 발사 준비 명령. 제가 외쳤습니다. 청상어, 한국이 2019년에 개발 완료한 대잠 유도어뢰였습니다. 구축함의 어뢰 발사관에서 직접 발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상황실의 모든 불이 깜빡였습니다. 1초 후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며 붉은 조명이 켜졌지만 그 사이 주 통신망 일부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혁진 대위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우리 네트워크에 이상한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 외부에서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자전. 적은 물리적 공격 전에 우리의 지휘망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날로그 초침이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저 소리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벽 4시 38분 상황실의 비상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모진 5명이 붉은 조명 아래 모였습니다. 박민수 중령, 이준영 중위, 김서연 소령, 최혁진 대위, 그리고 AI 분석 전담 정우진 중위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해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미확인 잠수체는 북위 38도 19분 우리 해저 통신 케이블 교차 지점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뢰관 주수 신호가 감지됐고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약 13분입니다. 김서연 소령이 분석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대령님, AI 분석관 정중위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우진 중위가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잠수체의 음향 신호를 다시 분석했는데요. 그가 스펙트럼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해군 청룡급 잠수함과 98%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그래프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건 청룡급의 일반적인 음향 신호가 아닙니다. 어뢰관에서 특이한 진동음이 감지됩니다. 마치 일반 어뢰보다 훨씬 큰 탄두를 장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탄두?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표준 어뢰는 탄두 중량이 약 250kg입니다. 하지만 이 진동 패턴으로 분석하면 최소 500kg 이상의 탄두입니다. AI 분석 결과 이건 해저 케이블 절단용 특수 폭약일 가능성이 92%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특수 폭약이라면 성형작약 탄두일 겁니다. 김서연 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매우 두꺼운 강철 케이블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약으로는 절단이 어렵죠. 하지만 성형작약이라면 고운 금속 제트를 발사해서 깨끗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 장갑을 뚫듯이요.
박중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치 정확히 우리 동해안 주요 해저 케이블 3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일본 광 케이블, 한국-미국 태평양 해저 케이블, 그리고 한국-러시아 동해 케이블. 이 3개 케이블이 반경 2km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특수 어뢰가 폭발하면 성형작약의 금속 제트가 케이블 3개를 동시에 절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통신 용량 73%가 일순간에 두절됩니다. 복구에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겁니다. AI 분석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중희가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녹색 글씨로 권고사항이 떠 있었습니다. 권고 목표물과의 교신을 유지하십시오. 발사 지연 확률 87%.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신을 유지하라고? AI가 잠수함과 대화하라는 건가? 정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AI 분석에 따르면 이 잠수체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즉 내부에 승조원이 있거나 아니면 육상 기지에서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신을 시도하면 상대방이 발사 결정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기 우리 교신에 응답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정중희는 진지했습니다. 대령님, AI가 이상한 패턴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 잠수체, 우리가 추적을 시작한 이후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처음엔 시속 12노트였는데 지금은 8노트로 감속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적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교신을 시도하는 동안 적이 발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중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확률은 13%입니다. 하지만 교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발사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최혁진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망에 미세한 침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침투 흔적?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겁니까? 최 대위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수상한 트래픽 로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정확히 잠수체가 감지되기 8분 전부터 우리 네트워크에 이상한 패킷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해서 방화벽이 탐지하지 못했지만 제가 수동으로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우리 AI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AI가 권고한 교신 유지, 그게 진짜 AI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 AI를 해킹해서 조작한 겁니까? 정중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 시스템 자체는 정상 작동 중이지만 입력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적은 단순히 해저 케이블을 끊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판단 시스템 자체를 교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AI를 믿고 교신을 시도하는 동안 적은 여유롭게 발사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을 즉시 격리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은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대잠 작전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43분. 어뢰 발사까지 남은 시간 약 8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해 해역 작전 중인 충무공 이순신함의 긴급 명령. 청상호 어뢰 발사 준비. 목표 좌표는 적 잠수함의 어뢰관 추정 위치입니다. 김서연 소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청상호는 대잠 유도 어뢰입니다. 하지만 적 잠수함이 이미 어뢰를 발사한 후라면 우리 청상호로는 적 어뢰를 요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적이 발사한 어뢰를 격침시키는 겁니다. 청상호의 능동 소나가 적 어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상호가 적 어뢰보다 빠릅니다. 청상호 어뢰는 최대 속도 시속 90km, 일반 대함 어뢰보다 빠른 대잠 고속 어뢰였습니다. 박중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하면 한국이 디지털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제가 잘못 판단하면 국제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으면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는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함과 직통 암호 채널을 여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통신병이 암호화된 채널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충무공 이순신함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사령부, 이쪽은 충무공 이순신함입니다. 박 함장 장도연입니다. 청상호 어뢰 발사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발사는 아직 보류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뢰관 개방, 목표 좌표는 북위 38도 19분 43초, 동경 132도 12분 57초. 적 잠수함 위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잠수함이 아니라 적이 발사할 어뢰입니다. 함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어뢰 대 어뢰 요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적 어뢰가 해저 케이블에 도달하기 전에 격침시켜야 합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 잠수함의 위치에서 해저 케이블까지의 거리는 약 4km. 어뢰 속도를 시속 45km로 계산하면 약 5분 30초. 우리 청상호 어뢰는 시속 90km. 같은 거리를 절반 시간인 2분 40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박 함장, 적이 어뢰를 발사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 순간 즉시 청상호를 발사하십시오. 적 어뢰가 해저 케이블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50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수중 청음 센서가 강렬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어뢰 발사 징후. 어뢰관에서 고압 공기 방출 소음. 이 중위가 외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 함장, 지금입니다. 청상호 발사. 청상호 발사. 함장의 외침과 동시에 충무공 이순신함의 어뢰 발사관에서 청상호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간 청상호의 능동 소나가 즉시 작동했습니다. 청상호 정상 작동. 목표 탐색 중. 레이더 화면에 두 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청상호, 다른 하나는 적의 케이블 절단 어뢰. 두 점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벽 4시 51분 비상통신망이 복구되며 상황실 스피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장대령, 지금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북위 38도 19분 해역에서 중국 해군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감지, 해저 케이블 절단용 어뢰 발사 확인, 케이블 도달까지 남은 시간 약 5분입니다. 짧은 침묵 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전 규칙 브라보 적용. 교전 금지.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모든 해상 전력 즉시 10km 후퇴. 반복한다. 교전 금지, 즉시 후퇴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퇴라니요? 지금 적 어뢰가 해저 케이블을 향해 5분 안에 도달합니다. 명령이다. 장 대령. 외교부와 청와대가 중국 측과 긴급 협상 중이다. 우발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즉시 함정을 후퇴시켜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 외교 협상으로 해결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본부장님, 5분 안에 외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뢰는 이미 발사됐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단 후퇴부터 하라. 이건 명령이다. 명령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중령이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령님, 잠깐만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중령이 헤드셋을 벗으며 속삭였습니다. 명령 주파수가 이상합니다. 평소 합참 암호화 채널과 다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신병, 지금 들어온 명령의 발신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즉시요. 제가 외쳤습니다. 통신병이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령님, 이건 합참 공식 코드가 아닙니다. 발신지가 발신지 추적이 안 됩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작전본부장님, 신원 확인을 요청합니다. 금일 인증 코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스피커에서 잠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최혁진 대위가 외쳤습니다. 대령님, 합참 통신망 전체가 두절됐습니다. 누군가 우리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추적하십시오. 방금 그 명령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십시오. 정우진 중위가 노트북과 씨름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찾았습니다.
발신지는 중국 칭다오 기지 인근 IP 주소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간. 놈들이 시간을 벌려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령님? 박중령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적 어뢰는 여전히 해저 케이블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우리 통신망을 해킹해서 교전 금지, 외교적 해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믿고 후퇴하는 동안 어뢰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5분 안에 외교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망설이길 바랐던 겁니다. 김서연 소령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외교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명령을 따랐다면 후퇴하는 동안 해저 케이블이 절단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는 협상하려 했는데 한국이 우리를 의심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고. 완벽한 책임 전가입니다. 이 개자식들이. 박중령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책임까지 우리에게 떠넘기려 했던 겁니다. 김서연 소령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합참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점이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상어 어뢰, 다른 하나는 적의 케이블 절단 어뢰. 적 어뢰 해저 케이블까지 거리 3.8km. 이 중위가 외쳤습니다. 청상어 어뢰, 적 어뢰까지 거리 2.5km.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명령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하지만 가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어기는 건 군법 위반입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작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박중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지휘체계 이탈입니다. 군법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조된 명령체계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약 제가 틀렸다면 군법회의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을 차단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합참도, 청와대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결정권자였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과 직통 암호 채널 유지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박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청상어 정상 추적 중입니다. 적 어뢰와의 거리 2km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두 개의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적 어뢰 속도는 시속 45km 직진 중입니다. 목표는 명백히 해저 케이블입니다. 청상어 속도는 시속 85km로 추적 중입니다. 저는 급히 계산했습니다. 적 어뢰는 해저 케이블까지 약 5분, 청상어는 적 어뢰까지 약 1분 40초. 시간이 촉박합니다. 김소령이 외쳤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54분. 만약 제가 가짜 후퇴 명령을 따랐다면 지금쯤 청상어를 회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 어뢰는 편안하게 해저 케이블에 도달했겠죠. 적 어뢰 해저 케이블까지 3km, 청상어 적 어뢰까지 1.5km. 두 점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박 함장, 청상어 능동소나 최대 출력으로 전환하십시오. 적 어뢰를 완벽하게 로고내야 합니다. 능동소나 최대 출력 전환. 화면에서 청상어 주변으로 음파가 퍼져나가는 게 시뮬레이션으로 표시됐습니다. 강력한 음파가 수중을 가득 채웠고 적 어뢰의 위치가 더욱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목표 완전 로그온. 거리 500m. 박 함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400m, 300m.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 어뢰가 갑자기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적 어뢰 회피 기동. 속도 증가 시속 50km. 이 중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들의 어뢰에도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청상어의 소나를 감지하고 회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상어도 추적 기동. AI 예측 시스템 작동 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피하는 어뢰를 추적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특히 수중에서는 더욱. 거리 200m. 적 어뢰 좌연으로 급선회. 적 어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해저 케이블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청상어 예측 경로 계산 완료. 요격 지점까지 150m. 정중위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청상어의 AI가 적 어뢰의 회피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 위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100m, 50m, 두 어뢰가 무서운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20m, 10m.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념으로. 명중. 폭발음이 수중 청음기를 통해 상황실로 전달됐습니다. 굉음.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폭발음. 목표 격침 확인. 적 어뢰 완전 파괴. 박함장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상황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59분 53초. 적 어뢰 발사부터 격침까지 걸린 시간 약 9분. 해저 케이블까지 남은 거리는 1.2km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만약 가짜 후퇴 명령을 따랐다면 지금쯤 해저 케이블은 절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6개월 이상 국제통신 마비 상태에 빠졌겠죠. 하지만 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적 잠수함 움직임은? 제가 물었습니다. 급속 자망 중입니다. 수심 300m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도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공격이 실패한 지금 저 잠수함은 현장을 벗어나려 할 겁니다. 추적을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서연 소령이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합참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통신망을 다시 여십시오. 하지만 암호화된 채널만 사용하고 모든 통신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십시오. 또다시 해킹당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망이 복구되자 즉시 합참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대령,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통신을 차단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들어온 교전 금지, 후퇴 명령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통신망을 해킹해 가짜 명령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끌어해줘 케이블 공격을 완수하려는 회색지대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대신 적의 해저 케이블 공격을 독자적으로 격퇴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전본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혼자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까? 합참 명령을 거부하고 위조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적 잠수함의 신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뢰 발사 순간, 우리의 방어 작전, 그리고 가짜 명령의 증거까지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십시오. 제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뢰 발사 시각, 우리의 대응 시각, 모든 레이더 데이터, 음향 데이터, 통신 기록, 그리고 위조된 명령의 IP 추적 결과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우리가 정당방위였다는 그리고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령님,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도 대령님을.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 독단적 작전 수행, 군법 회의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새벽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여명의 빛이 파도 위를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외교전, 여론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으니까요. 새벽 5시 3분, 어뢰 격침 4분 후. 상황실의 환호가 가라앉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충무공이 순신함에 지시했습니다. 박함장, 즉시 군함을 투입하십시오. 격침된 어뢰 잔해를 최대한 많이 회수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 부분을 우선적으로. 무전기 너머로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중국 잠수함이 아직 그 해역에 있습니다. 잔해 회수 작업은 위험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저 잔해가 우리에게 유일한 물증입니다. 중국이 계획적으로 공격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우진 중위가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잠수함이 움직입니다. 급속 자망 중입니다. 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공격이 실패한 지금 저 잠수함은 증거인멸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 할 겁니다. 추적을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중령이 해도를 가리켰습니다. 대령님, 격침 지점 수심은 약 230m입니다. ROV를 투입해야 잔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 3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긴급 명령입니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켰습니다.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대령,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라. 외교부와 청와대의 긴급 지시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함정은 현 위치에서 10km 이상 후퇴하라. 반복한다. 즉시 철수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뢰잔해 회수 작업을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이게 중국의 계획적 공격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명령이다. 장 대령,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청와대 판단으로는 지금 추가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 즉시 철수하라. 박 중령이 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증거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박 함장, 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함 투입을 취소하십시오. 현장에서 10km 후퇴합니다. 하지만 대령님, 박 함장의 항의가 들렸습니다. 명령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 소령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최소한 수면 근처에 떠있는 파편이라도 회수하겠습니다. 3분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분 안에 군안팀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수면 가까이 떠있던 어뢰 외장 파편 몇 개를 건져 올렸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회수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전 함정 철수. 우리 함정들이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격침 지점을 나타내는 좌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심 230m 해저. 그곳에는 어뢰의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계획적 공격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새벽 6시 회수한 파편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중희가 고개를 저으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외장 조각뿐입니다. 표면에 중국어 각인이 있긴 하지만 내부 전자장비는 전혀 없습니다. 최혁진 대위가 추가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외장 재질 분석 결과 중국제 특수 강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로 불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 중령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외교부가 증거를 포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는 저 아래 바다에 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해역, 그곳 깊은 곳에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회수하러 올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현대 전략 무기, 특히 실험 단계의 무기에는 회수를 위한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어뢰가 첫 실전 테스트였을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수하러 올 겁니다. 정중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특수 어뢰라면 비콘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격으로 활성화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박 중령의 말이 끊겼습니다.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졌으니까요. 오전 6시 30분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에서 중국 어뢰를 격침시킨 사건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적 오발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계획된 공격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동해 해역에서 정상적인 항해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어뢰 한 발이 오발됐으며 즉시 자폭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우리 어뢰를 격침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증거는 어뢰 외장 파편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계획적 공격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가 인터뷰했습니다. 외장 조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내부 전자장비, 특히 통신 기록이 있어야 공격의 의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증거가 빈약하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오발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세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박 중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외교부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대령, 오늘 새벽 작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침투, 어뢰 발사, 위조된 후퇴 명령, 그리고 독자적 요격 작전.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령, 합참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명령이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당신이 혼자 내렸습니다. 대령 계급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결정을 독단으로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장 대령, 지금 중국이 우리를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증거는 어뢰 외장 조각 몇 개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지가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를 회수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철수 명령으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 철수 명령은 외교부와 청와대의 판단이었습니다. 추가 긴장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증거를 잃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대령, 당신의 독단적 행동이 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교적 해결을 기다렸다면 해적 케이블이 절단됐을 겁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장대령, 당신을 직위 해제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지휘권을 박민수 중령에게 이양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위 해제라니요? 장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령 체계 이탈, 독단적 작전 수행, 국제 분쟁 야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대령, 이건 당신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당신을 전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 대령,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경제 보복, 외교 고립,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외교적 카드로 쓰는 겁니다. 당신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달래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합참의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제가 나라를 구한 대가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중령이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들었습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박중령. 이제 당신이 지휘관입니다. 오후 1시, 저는 개인 집무실을 정리했습니다. 28년간의 군 생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서연 소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CNN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해 사건의 책임자인 장도현 대령을 직위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증거 부족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뢰 외장 파편만으로는 중국의 오발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어뢰의 통신 기록과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세상은 저를 실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군인으로.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참모들 전원이 항해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다 끝납니다. 저 혼자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령님, 박중령,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못다한 일을 당신이 해야 합니다. 약속하십시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근무했던 곳, 이제 영원히 떠나야 할 곳.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심 230m 해저. 그곳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중국이 그 진실을 가져가려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가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지켜낸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 제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3일 후 3월 18일 새벽 4시 52분, 저는 동해시의 작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위에서 물러난 지 7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새벽 4시면 깨어났습니다. 28년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해 바다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민수 중령이었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중령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30분 전부터 동해 북부 해역, 정확히 3일 전 어뢰 격침 지점에서 이상한 전자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우 미세하지만 규칙적입니다. 주기가 정확히 0.7초입니다. 0.7초.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7초의 10분의 1.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비콘 신호군요. 네, 정중희의 AI 분석 결과 격침된 어뢰 잔해에서 나오는 위치 표시 신호로 판단됩니다. 일반 레이더로는 거의 감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3일 전에 회수한 건 수면 근처 떠다니던 외장 파편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는 아직 수심 230m 해저에 있습니다. 저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북위 38도 20분, 동경 132도 13분. 3일 전 어뢰 격침 지점 정확히 그 자리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작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제가 사령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이 후문을 열어뒀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보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김서연 소령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 직위는 이미 해제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자로 왔을 뿐입니다. 정우진 중위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대령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미세한 파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확히 0.7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신호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콘 신호입니다. 격침된 어뢰가 자신의 위치를 계속 송신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지금 작동한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격침시킨 직후에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전부터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원격으로 누군가 켠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저 어뢰 잔해와 통신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중령이 위성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칭다오 기지에서 인양함 1척과 호위 구축함 3척이 출항했습니다. 6시간 전입니다. 현재 속력으로 계산하면 오늘 오후 3시경 현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어뢰 잔해를 회수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김서연 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3일 전에 회수한 외장 파편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부족했습니다. 조작 가능하다. 중국제 강철이라는 것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뢰의 블랙박스와 통신 모듈까지 회수한다면 잠수함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이 있겠군요. 제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중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현대 유도 어뢰는 모두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탑재합니다. 발사 전 받은 모든 명령, 잠수함과의 통신 내역, 심지어 잠수함 식별 코드까지 전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특수 목적 어뢰라면 더더욱 상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최혁진 대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심지어 실패했을 때 어뢰를 회수할 계획까지. 정확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동 중인 저 비콘 자체가 증거입니다. 격침된 어뢰가 3일 후에 갑자기 신호를 보낸다? 이건 중국이 원격으로 활성화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획된 공격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잔해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박중령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완전히 인양해야 합니다. 저 어뢰 잔해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3일 전에는 외장 파편만 건졌지만 이번엔 진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은 상부의 명령으로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입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소령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편하게 가져가라는 겁니까? 우리가 증거를 포기했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조롱당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20분. 중국 함대가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10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령님, 상부 명령이 현장 접근 금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명령 위반입니다. 최 대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직위 해제됐습니다. 더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박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령님,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3일 전 대령님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 확보에 실패해서 대령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완전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김소령과 정중희, 최대위, 이중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위험에 뛰어들려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식 작전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여러분 모두 군법회의에 섭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3일 전에 우리가 증거를 포기한 게 후회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식 함정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상부에 즉시 보고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안에는 민간 어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해상구조대도 있었습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해양구조대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겁니다. 정중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네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3일 전에 우리는 외장 파편만 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제사회는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새벽 6시, 저는 해양구조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구조대장 최승철은 제 해군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퇴역해서 지금은 민간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너냐? 그가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승철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데?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뢰 격침 사건, 직위 해제, 그리고 지금의 상황. 3일 전에 우리가 회수한 건 수면 가까이 떠있던 외장 파편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 정작 중요한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는 수심 230m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 중국이 그걸 회수하러 오고 있다는 것. 최승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군. 실패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끝장이야. 알고 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라면 도와줄 거라 믿었다. 최승철이 웃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교훈이 뭐였지? 필승, 신의 명예. 신의를 지키려면 도와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3일 전 뉴스 봤어.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직위 해제당한 거. 화가 났어. 이번엔 진짜 증거를 찾아서 내 명예를 되찾아야지. 그가 일어났습니다. 배를 준비하지. 몇 명 필요해? 5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중 ROV 장비도. ROV라 값비싼 장비인데. 그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수심 230m까지 내려가서 어뢰 잔해의 특정 부분을 절단해서 회수해야 한다. 사람이 직접 잠수하기엔 너무 깊어. 원격 조종 잠수정이 필요해. 제가 설명했습니다. 최승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ROV 말이지. 우리가 보유한 건 소형 작업용인데 배 위에서 조종하면서 수중 카메라로 보고 로봇 팔로 작업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수중 드론이지. 사람이 못 가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눈과 손 역할을 하는 거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심해 잠수는 잠수부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ROV라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승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ROV는 300m까지 작업 가능하니까 문제 없어. 절단용 워터젯 커터도 있고. 걱정 마. 내 개인 재산으로 나중에 보상해주겠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최승철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믿어서 돕는 거야. 3일 전 내가 나라를 구했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증거를 찾아서 내 명예도 되찾자.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오전 7시 30분, 우리는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구조선 한 척. 하지만 수심 300m까지 작업 가능한 ROV와 절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보다 먼저 도착해서 어뢰의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를 회수한다. 3일 전에 놓쳤던 진짜 증거를.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일 전 제가 어뢰를 막았던 그 바다. 하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던 그 바다.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40분. 중국 함대 도착 예상 시각까지 약 7시간 20분. 시간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일 전에는 어뢰를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3월 18일 오전 11시 45분,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수면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230m 아래 해저에는 한국의 운명을 바꿀 증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승철이 ROV를 준비했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육각형 모양의 기계, 크기는 작은 냉장고만 했습니다. 전면에는 강력한 LED 조명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양쪽에는 정밀한 로봇팔이 접혀 있었습니다. 길고 튼튼한 케이블이 배와 ROV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 ROV는 내 보물이야. 10년간 구조 작업하면서 수백 명을 구했지. 배 위에서 조종하면서 저 카메라로 수중을 보고 로봇팔로 작업하는 거야. 오늘도 나라를 구할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ROV의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화질, 강력한 조명, 정밀한 기계 팔, 완벽했습니다. 잠수 시작합니다. 최승철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ROV가 천천히 물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모니터에 수중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 점점 깊어지는 어둠. 수심 50m, 100m, 150m. 오후 12시 13분, 수심 220m. ROV의 조명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저기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금속자네. 어뢰의 주 동체였습니다. 청상어 어뢰가 격침시킨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측면이 찢어져 있었고 내부 구조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적이 있었군. 최승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뢰는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전방부와 후방부가 약 10m 떨어져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후방부 오른쪽. 저 부분이 통신 모듈 구역입니다. 저는 도면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하단, 저기가 블랙박스 위치입니다. 최승철이 ROV를 조심스럽게 조종했습니다. 기계팔이 뻗어나가 잔해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장갑이 두껍네. 절단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40분. 워터젯 커터로 정밀하게 잘라야 해. 급하게 하다가 내부를 손상시키면 끝이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2시 15분. 중국 함대가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3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 45분이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워터젯 커터가 작동했습니다. 고압 물줄기가 금속 장갑을 서서히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미세한 금속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느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통신 모듈이 손상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절단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최승철의 동료 한 명이 외쳤습니다. 레이더의 함정 포착. 북쪽에서 고속 접근 중입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4개의 점. 중국 함대였습니다. 예상보다 45분 빨랐습니다. 현재 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35km. 속력 25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약 40분 후 도착합니다. 저는 최승철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통신 모듈 절단까지 최소 20분 더요. 그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회수하려면 추가로 20분입니다. 40분 대 40분.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회수 후 도주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중국 함대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승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중국 함대와 마주치면
압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워터젯 커터가 통신 모듈 외장의 마지막 부분을 절단했습니다. 오후 12시 52분, 최승철이 조심스럽게 ROV의 기계팔로 절단된 부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금속 상자. 통신 모듈 회수 성공. 최승철이 외쳤습니다.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빨리. 저는 재촉했습니다. ROV가 어뢰 잔해의 중앙부로 이동했습니다. 블랙박스는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보호 장갑도 더 두꺼웠습니다. 중국 함대 20km 거리. 동료가 외쳤습니다. 25분 후 도착합니다. 워터젯 커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더 두꺼운 장갑. 더 오래 걸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대 15km. 15분 후 도착. 최승철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오후 1시 15분. 블랙박스를 감싸고 있던 마지막 장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됐다. 최승철이 로봇팔로 블랙박스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검은색 육면체, 크기는 축구공만 했습니다. 블랙박스 회수 성공. 즉시 상승. 제가 외쳤습니다. ROV가 두 개의 증거를 안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정상 속도로는 수면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중국 함대 10km 거리. 동료가 외쳤습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육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함정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인양함과 세척의 호위 구축함. ROV 비상 상승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최승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비상 모드는 위험해. ROV가 손상될 수 있어. 상관없습니다. 저 상자들만 무사히 올라오면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승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ROV의 추진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승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기포들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수심 200m, 150m, 100m. 중국 함대 5km. 중국 함정들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최승철의 동료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중국 함대에서 통신이 옵니다. 스피커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박, 즉시 이 해역을 떠나라. 이곳은 우리의 구조작업 구역이다. 즉시 퇴거하라.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공해입니다. 우리도 정당한 해양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 경고한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 해경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오후 1시 28분 ROV가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회수 완료. 우리는 급히 기계팔에서 두 개의 상자를 분리했습니다.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만큼이나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즉시 출항. 제가 외쳤습니다. 구조선의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는 작고 빨랐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인양함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호위 구축함 한 척이 가속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두 개의 점. 한국 해군 함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과 또 다른 구축함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민수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대령님, 이쪽은 충무공 이순신함입니다. 호위하러 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중령, 당신이 왜? 대령님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명령 불복종입니다. 함께 군법회의에 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구축함 두 척이 우리 배와 중국 함대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한국 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45분 우리는 동해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박민수 중령뿐만 아니라 김서연 소령, 정우진 중위, 최혁진 대위, 이준영 중위, 모든 참모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상자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즉시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박중령이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3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중위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화면에는 어뢰의 통신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십시오. 정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47분 23초 중국 칭다오 기지에서 청룡 7,
잠수함으로 동해 작전의 신 최종 승인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작전명이 명확합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4시 48분 1초에 청룡 7 잠수함이 어뢰 K-77에게 목표, 좌표 입력 완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중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4시 49분 15초 칭다오 기지가 청룡 7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한국통신망 해킹 성공, 후퇴 명령 전송 완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가짜 후퇴 명령. 그것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4시 50분 31초 청룡 7이 어뢰 K-77에게 발사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4시 50분 47초 칭다오 기지가 최종 발사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청룡 7이 어뢰에게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오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작전명이 있었고 본국 지휘부의 승인이 있었고 우리 통신망 해킹까지 포함된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혁진 대위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목표 좌표가 정확히 북위 38도 19분 23초, 동경 132도 13분 8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해저 케이블 교차점입니다. 1m도 틀리지 않습니다. 김서연 소령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탄두 종류도 명확합니다. 성형작약 케이블 절단용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무기라는 증거입니다. 정중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잠수함 식별 코드가 PLA-N-SSN-40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핵추진 잠수함 407번. 이건 청룡급 7번함입니다. 잠수함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박중령이 마지막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작전 승인 코드도 있습니다. POSEIDON-2025-315 포세이돈 작전 2025년 3월 15일 날짜까지 포함된 공식 작전 코드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작전명, 승인 코드, 통신 기록, 해킹 성공 보고, 목표 좌표, 특수 탄두 잠수함 식별 코드. 이것들은 조작할 수 없는 어뢰 내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6시간 후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통신 기록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칭다오 기지에서 보낸 작전 승인, 한국통신망 해킹 성공 보고, 가짜 후퇴 명령 전송 확인, 그리고 최종 발사 명령까지.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에서 확인된 목표 좌표는 정확히 우리 해저 케이블 교차점입니다. 탄두는 성형작약 케이블 절단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잠수함 식별 코드는 중국 청룡급 7번함입니다. 작전 승인 코드는 포세이돈 2025년 3월 15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 공격의 증거입니다. 중국은 우리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기 위해 특수 어뢰를 개발했고 우리 통신망을 해킹해 방어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모든 과정을 본국 지휘부의 승인 하에 실행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결정적 증거 공개. 중국의 계획된 사이버 공격과 해저 케이블 도발 완전 입증. 통신 기록과 블랙박스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BBC는 더 강렬했습니다. 한국이 어뢰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중국의 부인은 이제 불가능하다. 작전명, 승인 코드, 해킹 기록,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로이터 통신이 심층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도현 대령, 2번 나라를 구하다. 첫 번째는 어뢰 요격으로, 두 번째는 진실 확보로.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증거를 찾아낸 그의 집념이 한국의 명예를 되찾았다.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에 기록된 데이터는 조작 불가능한 완벽한 증거단. 일본 NHK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증거 확보. 어뢰 내부 시스템에 자동 기록된 통신 내역과 블랙박스 데이터가 중국의 계획적 공격을 낱낱이 드러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틀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통신 기록과 블랙박스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시간별 통신 내역, 해킹 성공 보고, 작전 승인 코드, 목표 좌표, 특수 탄두 분류, 잠수함 식별 코드,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제출됐습니다. 중국 대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사이버 전쟁 행위입니다. 통신 기록에 한국 통신망 해킹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3일 후 3월 21일 저는 다시 청와대에 소환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장대령, 아니 이제 장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장이라뇨? 저는 놀랐습니다. 특진입니다. 그리고 해군작전 사령관 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해군에 필요합니다. 직위 해제는 취소되었고 모든 기록이 삭제됩니다. 대통령이 제 어깨에 별을 달아주었습니다. 당신이 2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뢰를 막아냈을 때, 두 번째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3일 전 우리는 증거 확보에 실패해서 국제사회에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바다에 나가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준장, 당신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돌려줬습니다. 우리도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중요성도 가르쳐줬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세계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가 있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동해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찾아온 진실, 통신 모듈과 블랙박스에 기록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3월 22일 증거 공개 나흘 후 저는 해군작전 사령관 보좌관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작전사령부 본관 계단을 오르는데 지나가는 장병들이 모두 경례를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직위 해제되어 쫓겨나듯 떠났던 이곳. 이제 저는 별 하나를 단 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박민수 대령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그도 진급해 있었습니다. 3일 전 저를 따라 명령 불복종을 했던 참모들 모두 처벌 대신 포상을 받았습니다. 준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령. 상황은 어떻습니까? 축하 인사도 짧게 끝냈습니다. 저는 즉시 업무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국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작전은 일부 지역 지휘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역 지휘관의 독단이라니. 칭다오 기지에서 작전 승인 코드를 보냈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진 대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준장님, 이상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었습니다. 무슨 징후입니까? 정 대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중국 칭다오 기지의 움직임입니다. 겉으로는 청룡급 잠수함들이 모두 귀향하고 활동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위성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기지 내부에서 이상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대형 컨테이너 12개가 반입됐고 특수장비 운송 차량이 50회 이상 출입했습니다. 김서연 중령이 추가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중국 해군 공식 SNS에서 특이한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됐습니다. 화면에 중국어 게시물의 캡처본이 떠올랐습니다. 동해의 굴욕을 잊지 않는다. 새로운 용이 깨어난다. 올라온 지 15분 만에 삭제됐지만 우리가 캡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로운 용, 청룡급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걸까요? AI 분석은 뭐라고 합니까? 최혁진 소령이 분석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AI가 중국 군사 포럼과 SNS를 분석한 결과 흑룡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최근 2주일간 급증했습니다. 빈도가 300% 증가했습니다. 흑룡? 박 대령이 되물었습니다. 청룡의 다음이 흑룡입니까? 저는 중국 신화를 떠올렸습니다.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신수. 하지만 흑룡은 다릅니다. 어둠과 복수를 상징합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정대위가 다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만 북방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만 북방.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훈련하면 동해로 오는 항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그녀가 다른 위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하이 조선소입니다. 대형 건조물 3개가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크기로 볼 때 잠수함입니다. 청룡급보다 30%더 큽니다. 더 큰 잠수함, 더 많은 무기, 더 깊은 잠수 능력. 준장님,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조용해진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굴욕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공개되고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것. 중국에게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준영 중위가 추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준장님, NSA에서 정보가 왔습니다. 중국 군부 내부에서 서륙이라는 단어가 자주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륙, 복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 새로운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전 참모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지금 당장. 10분 후 작전실에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을 뿐입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중국 해군 기지 위성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중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 더 교묘한 전술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올 겁니다.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첫째, 감시 강화.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흑룡 프로젝트가 뭔지 밝혀내야 합니다. 정대위가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방어체계 고도화. 해저 케이블 방어는 물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협력.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합니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김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님, 중국의 다음 공격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아닙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할 겁니다. 이번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최소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새로운 감시 시스템, 새로운 대응 무기, 새로운 증거 확보 방법 모두 개발해야 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종합 대응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준장님, 쉬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 우리가 3일 전에 어뢰를 막았을 때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대령이 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흑룡,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위협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할 겁니다. 박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대위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해 북방 해역에서 미확인 수중 음향이 감지됐습니다. 패턴이 청룡급과 다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심은 350m입니다. 청룡급의 작전 심도를 넘어섭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중 음향 분석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흑룡.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실전 배치됐단 말입니까? 김중령이 급히 분석했습니다. 음향 패턴이 청룡급보다 50%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심도. 일반 대잠 무기로는 공격이 어렵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했습니다. 전 함대 1급 경계 태세.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 긴급 보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박 대령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미확인 수중 음향.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위협적인. 승리의 여운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3분. 며칠 전 저는 7초 만에 위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협은 7초로 막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하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어둠.
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상황실에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밤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신념 그리고 7초의 교훈으로 무장한 우리는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